배 13척, 적의 함선은 100척이 넘었죠. 병사들은 공포에 떨었고 조정에서는 육지로 올라오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말했죠.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능히 막아낼 수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몇 달 전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장군이었고 그가 지휘하던 수군은 이미 전멸당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남자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13척으로 100척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은 거의 없죠. 하지만 그가 왜 위대한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이순신은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1545년 한성에서 태어난 그는 덕수 이씨 가문 출신이었지만 특별히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범한 양반 가문에서 자란 그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히고 병법을 공부하는 데 집중했죠. 28살에 무과에 급제했지만 이것도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몇 번의 낙방 끝에 겨우 합격한 겁니다. 합격 후 이순신이 맡은 자리는 화려한 중앙관직이 아니라 변방의 수비대였어요. 함경도 전라도 같은 지역에서 오랑캐나 왜구를 막는 일을 했죠.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그가 실전 경험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책으로만 배운 전략이 아니라 직접 싸우면서 터득한 전술, 병사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보급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혔거든요. 그러다 1591년 46살의 나이에 전라 좌수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당시 조선은 평화로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이었죠. 대부분의 관리들은 전쟁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를 접했고 직감적으로 큰 전쟁이 올 거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뭘 했냐면 혼자서 전쟁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낡은 전선들을 수리하고 새로운 배를 건조했어요. 화포를 추가로 확보하고 화약과 식량을 비축했죠. 심지어 첩자들을 일본에 보내서 정보를 수집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거북선이라는 새로운 전선을 개발한 거예요. 물론 거북선의 기본 설계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순신은 이걸 실전에 맞게 개량했습니다. 배 위를 철갑으로 덮어서 적이 올라타지 못하게 만들고 선체 곳곳에 포를 배치해서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게 했죠. 이 모든 준비를 전쟁이 터지기 전에 끝내놓은 겁니다. 다른 장수들이 태평하게 지낼 때 혼자 미친 듯이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해서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육지의 조선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죠. 불과 보름 만에 한성이 함락됐고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연전연승을 거두기 시작한 겁니다. 첫 출전인 옥포해전에서 이순신은 적선 26척을 격파했어요. 이어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에서도 계속 승리했죠. 일본군은 육지에서는 이기고 있었지만 바다에서는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일본 수군은 육지 전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 병력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순신의 조선 수군은 체계적으로 훈련되고 무장된 전투 집단이었거든요. 그리고 1592년 7월 한산도 대첩이 벌어집니다. 이 전투는 임진왜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해전 중 하나예요. 일본군은 약 70척에서 80척 정도의 대함대를 이끌고 서해로 진출하려 했죠. 만약 일본군이 서해를 장악하면 조선의 서해안 전체가 위험해지고 명나라로 가는 바닷길까지 차단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이걸 절대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용한 전술이 바로 하릭진입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배들을 넓게 펼쳐서 적을 포위하는 전술이죠. 이순신은 일부러 적을 유인했어요. 소수의 배로 일본 함대를 도발한 다음 넓은 바다로 끌어낸 겁니다. 일본군은 당연히 쫓아왔죠. 그리고
넓은 해역에 들어서는 순간 양쪽에서 조선 수군이 나타나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일본 배들은 순식간에 집중 포화를 받았어요. 조선의 판옥선은 화포를 여러 문 장착할 수 있었지만 일본 배들은 대부분 총과 칼로 싸우는 접근전에 특화되어 있었거든요.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포로 공격하는 조선 수군에게 일본군은 속수무책이었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군은 60척 이상의 배를 잃었고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어요. 이 승리로 일본군의 서해 진출은 완전히 막혔고 남해의 제해권은 조선이 완전히 장악하게 됐죠. 더 중요한 건 이로 인해 일본군의 보급로가 끊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본군은 육지에서 계속 북상하고 있었지만 바다를 통한 식량과 무기 보급이 안 되니까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순신이 계속 승리를 거두자 조정의 일부 대신들과 경쟁 관계에 있던 장수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원균이라는 장수는 이순신과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죠. 원균은 자신이 이순신보다 먼저 높은 직책에 있었는데 이순신이 계속 공을 세우자 불만이 컸던 겁니다. 게다가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무리한 작전을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1597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군 장수를 유인해서 잡으라는 조정의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순신은 이게 함정이라고 판단하고 거부했죠. 그런데 조정은 이걸 명령 불복종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이순신은 파직당하고 한성으로 압송되어 투옥됐습니다. 심지어 사형 직전까지 갔죠. 다행히 류성룡 같은 신하들의 변호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모든 직책을 잃고 백위종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을 대신해서 통제사가 된 사람이 바로 원균이었어요. 원균은 자신도 이순신처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원균은 조정의 압박에 못 이겨 무리한 공격을 감행했고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완전히 괴멸당합니다. 100척이 넘던 전선은 12척만 남았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원규 자신도 전사했죠. 조선 수군이 쌓아올린 제해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정은 패닉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 다시 이순신을 불러들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돌아왔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죠. 남은 배는 겨우 12척, 병사들은 패전의 트라우마에 공포에 떨고 있었고 사기는 바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군을 포기하고 육지로 올라와서 육군과 합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심지어 조정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이순신은 거부했습니다. 그는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어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수군을 버린다면 적이 물을 타고 서울로 바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사실상 12척으로 100척이 넘는 적을 막겠다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이 벌어졌습니다. 명량은 울돌목이라고도 부르는데 진도와 육지 사이의 좁은 해협이에요. 이곳은 조류가 매우 빠르고 거칠어서 항해하기 어려운 곳으로 유명했죠. 일본군은 약 130척에서 150척 정도의 대함대를 이끌고 이곳을 통과하려 했습니다. 조선 수군을 완전히 제거하고 서해로 진출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이순신은 이 좁은 해협을 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싸우면 숫자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지만 좁은 곳에서는 적이 한꺼번에 몰려들 수 없거든요. 게다가 물살이 빠르게 바뀌는 이곳의 특성을 이용하면 승산이 있다고 본 거죠.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했다. 또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전투가 시작되자 일본 함대는 조선 수군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좁은 해협에서는 많은 배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앞쪽에 몇 척만 조선 수군과 맞서게 됐죠. 이순신의 기함은 맨 앞에서 적을 막았고 화포를 집중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일본 배들이 가까이 다가오려 하면 조류를 이용해서 거리를 벌리고 다시 대포로 공격하는 방식을 반복했어요. 싸움이 한창일 때 이순신의 배 뒤에 있던 다른 배들이 겁을 먹고 후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순신은 이걸 보고 경노했죠. 그는 바로 군유를 적용해서 도망치려던 장수를 처형하려 했어요.
이 모습을 본 다른 배들은 다시 앞으로 나와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고 그의 기함은 계속 최전방에서 버텼어요. 물살이 바뀌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순신은 이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조류가 역류하기 시작하자 일본 배들은 갑자기 통제를 잃기 시작했어요. 빠른 물살에 밀려서 서로 부딪히고 뒤엉켰죠. 바로 이때 조선 수군이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일본 배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조선 수군의 화포 공격에 하나둘씩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전투는 조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확한 기록에 따르면 일본군은 31척의 배를 잃었고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어요. 숫자만 보면 완전한 섬멸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건 심리적 효과였습니다. 13척으로 100척이 넘는 적을 막아낸 이 전투는 일본군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들은 이순신이 살아있는 한 바다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명량해전 이후 일본군은 더 이상 서해로 진출을 시도하지 않았고 조선 수군은 다시 제해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승리 후 이순신은 다시 수군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흩어진 병사들을 모으고 새로운 배를 건조하고 훈련을 재개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수군의 규모는 다시 커졌고 이순신은 계속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일본군은 육지에서는 버티고 있었지만 보급이 끊기면서 점점 약해져 갔어요. 1598년 8월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죽은 거죠. 일본 조정은 조선에 있는 군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일본군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조선 땅을 짓밟고 수많은 백성을 죽인 적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죠. 그는 명나라 수군과 연합해서 철수하는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계획했어요. 1598년 12월 19일 노량 해협에서 마지막 큰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약 500척의 배로 철수하려 했고 조선과 명나라 연합 수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전했죠. 이순신은 여전히 맨 앞에서 지휘했어요. 그는 항상 그랬듯이 가장 위험한 곳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밤부터 시작된 전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었어요. 전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순신은 적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치명적인 부상이었죠. 하지만 그는 죽어가면서도 조카인 이완에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지금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죽음이 알려져서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순신의 죽음은 전투가 끝난 후에야 알려졌고 노량해전은 조선과 명나라의 승리로 끝났어요. 이순신은 왜 이렇게 대단한 걸까요? 단순히 전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진짜 능력은 준비와 전략, 그리고 리더십에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준비했던 그의 해안,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형과 조류를 이용해서 승리를 만들어낸 전략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하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솔선수범했던 리더십이죠. 이순신은 절대 안전한 곳에서 명령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맨 앞배에 타서 병사들과 함께 싸웠어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배에서 자고 같은 위험을 감수했죠. 병사들은 그걸 알았고 그래서 이순신을 믿고 따랐던 겁니다. 또한 그는 공정했어요. 공을 세운 사람은 제대로 보상했고 잘못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했죠. 특히 백성을 괴롭히거나 약탈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 중에도 백성들은 이순신의 수군을 믿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그의 난중 일기를 보면 이순신이 얼마나 섬세하게 전쟁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날씨를 기록하고 병사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급 상황을 점검하고 적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내용이 빼곡해요. 심지어 어머니의 부음을 받고도 슬픔을 억누르고 전투를 지휘했던 그의 책임감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오늘날 이순신은 단순히 옛날의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위기관리의 교과서이자 리더십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전 세계 해군사에서 이순신만큼 완벽한 전과를 기록한 장군은 거의 없거든요. 20여 차례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했고 아군의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적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이건 단순한 운이나 용맹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특히 기업이나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이순신을 연구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위기 대응 능력 때문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최선의 전략을 짜내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어서 결국 승리를 만들어낸 그의 능력은 현대 경영학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다뤄지고 있죠. 이순신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준비했어요. 다음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죠. 13척으로 100척을 막아낸 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마지막은 책임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 했던 그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명량해전의 극적인 승리인가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임무를 다한 그의 책임감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위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